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쌀쌀해진 월요일 아침 10월 26일 중국 시황으로 네? 10월 27일인가? 네. 죄송합니다. 27일 월요일 증시 각도기 TV 중국마가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우리 찐링님이 항상 제가 이렇게 틀린 거를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대단히 큰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먼저 소개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에 있는 건 거의 처음이라던데. G2N이나 뭐 이런 데에서만 회담이 있었고 에이펙은 뭐 없었는데,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건 벌어지기 이런 그 정상회담 되기 전에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희가 이제 중국 마감을 통해서 많이 그 어떻게 될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 네. 우리가 중국 마감하면서. 그래서 우리 찔리님 덕분에 우리의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네. 덕분에. 그렇죠? 네. 네. 오늘 중국, 홍콩 증시 모두 1%대 상승했는데요. 네. 마감 지수 먼저 보면 상해 종합지수 1.18% 상승, 심천 1.51% 상승, 상해 과창 50 1.5% 상승, 심천 창업 1.98% 상승, 항생 1.08% 상승, 항생 네. 테크 1.91%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오늘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을 보면 네. 대내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에 사중전회가 막을 내렸고 바로 다음날 금요일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중국 시간 9시 반, 한국 시간 10시 반 중국 증시 개장과 함께 9월 중국의 공업 기업의 이익 관련 지표가 전월 대비 좀 개선된 게 나왔어요. 개선됐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0월 27일 오늘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금융가 포럼이 열릴 예정인데 네. 오늘 이미 개막했어요. 인민은행장, 금융감독관리 총국 주석, 그리고 그 증감위 주석, 이 세 명이 잇따라서 기조연설이나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에이펙이 지금, 그리고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미 무역 협상이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됐고, 네. 어제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있었고, 중국 그렇죠. 상무부의 무역 대표 리정강의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은 업종별 뭐 특징주 시황이 아니라 네. 주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에이펙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 쪽 기사를 쭉 보니까 네. 미 재무장관 발언을 중심으로 그렇지. 많이 인용했고, 네. 그리고 중국의 상무부 리정강 무역 대표의 말은 전체적인 풀 버전을 통해 그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데 기사다 보니까 그냥 문구 한 단어 이렇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베센트는 뭐 잘 될 거라고 얘기했고 1년 유예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베센트 얘기는 주로 많이 그 인용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상대평 허리평이 아니네. 리정강이 상무부 부부장 겸 무역협상 대표고요. 네. 그 리정강 부부장이랑 그 허리펑 부총리가 같이. 근데 네. 항상 무역협상 이후에 공식 인터뷰는 리정강이 합니다. 네. 그래서 리정강의 그 텍스트를 통해서. 자, 요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요 화면을 좌측이 리정강 무역 담판 대표고 오른쪽에 5개 단락이 있잖아요. 이게 보도가 된 내용들일까요? 리정강이 어제 그 협상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앞에서 인터뷰를 한 그 풀 원문입니다. 풀 원문. 네. 네. 그래서 1, 2, 3, 4, 5는 없었는데 제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1, 2, 3, 4, 5를 달았고 색깔로 네. 구분했습니다. 네네. 물론 핵심 내용은 4번 빨간색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그 결을 파악하기 위해서 1번부터 쭉 직역식으로,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의 뜻은 뒤에 숨어있는 뜻은 무엇인가. 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네. 1번부터 직역하겠습니다. 네. 형식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 형식적인 표현이 결코 형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네. 네. 1번.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고 양측이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싸우면 모두 피해를 본다.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한다. 네. 경제 및 무역 협력에서 나타난 의견 차와 마찰에 대해 양측은 응당히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중미 경제 무역 협상의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양측이 함께 수호해야 한다. 네. 쭉 들었을 때 형식적인 느낌이 들지만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내가 해석 다를까? 해석 달아볼까? 제가? 먼저 말씀하세요. 네, 결국 뭐냐면은 이번 무역 전쟁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고 상호 존중의 태도 없이 우리를 압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의사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발전되어 온 과정들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맞죠? 여기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 평등한 대화 이것은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예외주의, 우선주의, 패권주의, 일방주의.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미국이랑 중국이 한 테이블에서 1대1로 평등한 대화를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 우선주의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거를 경고하는 마찬가지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 파란색을 직역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일부 진동과 파동이 있었고 제가 직역할게요. 네네. 한국어답지 않게 할게요. 괜찮아. 이해돼요. 네.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중미 경제 무역 관계에 일부 진동과 파동이 있었고 전 세계가 매우 주목하고 있다. 올해 5월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이후 중국은 중미 양국 정상의 여러 차례의 통화와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고 경제무역 협상에서 도달한 합의 사항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이행했으며 어렵게 얻은 비교적 안정적인 중미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세심하게 보호해왔다. 그동안 나타난 진동과 파동은 중국 측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지 알겠네요. 네. 네. 우리는 잘 지켰다. 이거지. 우리는 잘 지켰다. 네, 사실은 4월에 트럼프발 관세 항상 미국이 먼저 관세 전쟁이나 어떤 액션을 취하고 바로 그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중국을 반격을 했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핑크색인데요. 중요하다는 거지? 핑크색은. 아니요, 다음 빨간색이 중요해요. 핑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국은 빨간색이 의미가 있고. 그건 제 취향이죠. 그래도 네. 좀 점입 가경식으로 핑크 다음에 빨간색. 그러니까 파란색보단 중요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웃긴가요? 아니 파란색보다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란색은 그냥 한 말이야. 우리는 네. 잘못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G2 간에 진지한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3번. 미국 측은 미중 경제 무역 관계 이거 미국 측이 말한 거니까 네. 미국 측은 미중 경제 무역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자 관계이며 미국 측은 중국 측과 평등 존중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네. 근데 왜 딴소리 하냐 뭐 이렇게 들리네. 뒷단에 가로가 그게 있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해놓고 뭔 소리냐.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들리네. 이거를 지극해드린 것은 중국이 항상 타국과 외교 어떤 발언을 하거나 또는 매번 무역 협상하고 나서 리정강 무역 대표가 인터뷰하는 거 요 모든 텍스트는 다 중국의 외교부랑 상무부 문건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 리정강 대표가 말하는 순간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요 3번이 사실 미국 측은 뭐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를 원한다, 협력 원한다. 그러면 요 문구 뒤에는 미국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기에 미국 쪽에서는 사실 어떤 공격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금 미국이 수세에 있잖아요. 이런 미국의 이런 수세에 있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런 형식적인 표현으로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빨간색 4번 단락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4번 단락. 어제와 오늘. 여기서 어제와 오늘은 10월 말레이시아. 25일과 26일. 말레이시아에서. 네, 어제와 오늘 중미 양측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양측이 주목하는 경제 및 무역 의제에 대해 심도 있고 진솔한 토론과 교류를 진행했으며 양측의 토론은 많은 의제를 포함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양측이 주목하는 경제 및 무역 의제에 대해 심도 있고 진솔한 토론과 여기서 심도 있고 진솔하는 왠지 좀 진정성 있고 진지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 미국은 미국 쪽의 입장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중국은 중국의 입장과 원하는 것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각자 입장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표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뒤에 5개의 의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번 양측이 각각 주목하는 수출 통제 이슈 2번 대등 관계의 추가 연장 문제 3번 펜타닐 관세 및 마약 퇴치 협력 문제 4번 무역을 한층 확대하는 문제 5번 미국 측의 301 선박 요금 관련 조치 문제 등등과 관련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제가 이해 편의 위해서 제가 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1번 양측이 각각 주목하는 수출 통제 이슈 네. 양측이 원하는 거 그러면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대중국 그 반도체 첨단 제재 그것도 있고 관세도 있겠지. 관세는 이제 중국은 I don't care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양측이 각각 주목하는 수출 통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미 히토류 통제.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제재. 요 두 개가 그 수많은 의제 중에서 가장 첨예한 거죠. 네. 2번 대등 관계의 추가 연장 문제. 지금까지 3개월 단위로 계속 유예하고 추가 연장했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네. 그리고 심지어 중국 현지에서는 이런 3개월마다 추가 연장되는 대등 관세는 트럼프 임기 종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3번 펜타닐 관세 및 마약 퇴치 협력 문제. 사실 이거는 미국의 그 마약 산업이나 그쪽에 기본 상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중국이 원료를 제공하는 거지 마약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 국내의 고질적인 해결 불가한 요 국내적인 모순을 대중국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냥 이거를 그냥 어떤 구실로 삼아서 대중국 압박으로 그냥 대외로 이전한 거예요, 모순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트럼프 쪽에서 만든 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4번. 그리고 이게 지금 20%대 관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거지. 미국은 사실은 그 맞죠. 미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화학 제품 자체를 보내지도 말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인데 네. 덕이님이 칼을 파는 매장이에요. 제가 그 칼을 사서 그 칼로 사람을 죽이면 제 책임이에요? 덕이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래 제가 미국 책임인데 그 칼도 팔지 말아라 이거지. 아예 근원부터 그러면 하지 말아라. 미국의 그 의료 산업이 붕괴될 텐데. 네, 요 4번 3번이고요. 네. 4번 무역을 한층 확대하는 문제. 여기서 무역을 한층 확대하는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이미 지난 5개월 연속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렇죠. 0이에요. 네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을 한층 확대한다는 것은 금지하지 말고 미국산 대두를 좀 사줘라. 네네. 미국에서 원하는 거. 하지만 미국 입장은 이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미국산 대두 외에 브라질산, 아르헨티나산, 러시아산, 캐나다산이 다 줄 서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사주는 대신 그럼 미국은 뭘 해줄 거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는 리정강 대표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요 1, 2, 3, 4, 5 뒤에 어떤 뜻이냐는 거를 제 시각으로 설명드리는 거. 추가해서 주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5번. 네. 미국 측의 301 선박 요금 관련 조치 문제. 네. 요거는 지난 10월 14일에 미국이 먼저 대중국 중국의 선박 대상으로 네. 추가 요금 징수. 예. 그래서 중국이 반격 조치로 미국의 선박에 대해서 추가 요금 징수 플러스 그 파생적인 부속적인 조치로 한화 오션의 미국 현지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네. 그래서 요 4번 빨간색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제와 오늘 중미 양측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양측이 주목하는 경제 및 무역 의제에 대해 심도 있고 진솔한 토론과 교류를 진행했으며 양측의 토론은 많은 의제를 포함했다. 예를 들어 양측이 각각 주목하는 수출 통제 이슈
네. 대등 관세의 추가 연장 문제, 펜타닐 관세 및 마약 퇴치 협력 문제, 무역을 한층 확대하는 문제, 미국 측의 301 선박 요금 관련 조치 문제 등등과 관련해 중미는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네. 미국의 입장은 강경했고 중국이 자국 이익을 수호하는 의지는 굳건했다. 네. 여기서 또 설명해야 되는 게 네. 중미는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뭔가 합의 비슷한 거를 됐지만 각자 의견을 굉장히 세게 얘기했다는 얘기네. 여기서 중국의 외교 언어 중에 건설적인 논의라는 것은 만약 둘이서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그것도 건설적인 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네. 근데 애매하게 그도 아닌 저도 아닌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것도 건설적인 논의고 논의는 했으니까. 둘이서 싸워서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후지부지하게 그냥 아무런 나쁜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것도 건설적인 논의. 논의다. 그래서 네. 건설적인 논의는 그냥 양측에서 그 테이블에 맞서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건설적인이라는 표현으로 네.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건설적인 논의를 굳이 그거를 그냥 100%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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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는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미국의 입장은 강경했고 네. 미국의 입장은 강경했고 대도 사달라 히토르 해달라 뭐 이거. 네. 중국이 자국 이익을 수호하는 의지는 굳건했다.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중국도 셌고 미국도 셌다 이 얘기 아니야. 어차피 히토르 카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하루 남짓의 매우 긴장된 토론 끝에 보통 외교 언어 중에 매우 긴장된 토론 끝에 긴장된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아주 치열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걸 서로 간에 치고받 엄청 세게 치고받았다는 왜냐하면 얘기잖아. 리 정강 무역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이 항상 매번 인터뷰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신중하게 발언해요. 그래서 네. 하루 남짓의 매우 긴장된 토론 끝에 중미 쌍방은 위에서 언급한 의제 그 5개 위에서 언급한 의제에 대해 양측의 우려를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부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부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의 우려를 타당하게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부 방안을 논의했으며 애매하죠. 뭔가 위원회 하나 만들어지는 거네. 보니까 위원회 하나 만들어지는 애매하죠. 이게 느낌 문맥상 사실은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그냥 추가적인 위원회 하나 만들 것 같으네요. 네. 논의했으며 초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뭐 초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그래 이 얘기 계속하자. 뭐 이 얘기네. 그치? 이제 계속한다. 이제 앞으로 이 얘기 계속합시다. 그래서 미국 알아서 해. 이런 뜻. 초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다음 단계는 각자 내부의 보고 승인 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면 상무부 부부장 겸 리 정강 무역 담판 대표는 허리펑한테 얘기하고 가서 허리펑 또는 더 위로 보고하고 그렇지. 그리고 미 재무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 가서 또 보고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거 우리 찐닌 선생님 죄송해요. 찐닌 선생님 있게 만드는 광고인데 때리면 어떡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남짓의 매우 긴장된 토론 끝에 중미 쌍방은 위에서 언급한 의제에 대해 양측의 우려를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부 방안을 논의했으며 초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다음 단계는 각자 내부 보고 승인 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네, 이어서 5번째 마지막인데요. 이번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을 통해 양측은 안정적인 중미 경제 무역 관계가 중미에 유리하고 세계에 유리하다는 점을 한층 더 인식하게 됐다. 앞으로 중미 쌍방은 소통과 교류를 더욱 강화하며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거는 뭐 너무 관례적인 얘기고 마지막 여기까지가 상무부 부부장 겸 무역 대표 리 정강의 발언. 그리고 한국 언론은 마지막 그거 빨간 거 마지막 한 줄 안 한 것 같아. 요거는 제가 그래요? 추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어제 그 협상 이후에 중국의 상무부 부부장 겸 무역 담판 대표 리 정강의 풀 버전을 직역한 거고, 근데 한국 언론 쪽에서 많이 보도한 거는 어제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했는가 딱 두 마디가 중요하죠. 저는 중국이 히토르 수출 통제를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고, 둘째는 중국이 미국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농산물 구매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 양쪽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택적.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보면 윗선에다 보고하겠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이 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보고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애들이 원하는 건 요거고요. 우리가 요거 들으면 요거 해줄 것 같으면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윗선에다가. 지금 저희 생각은 또 뭐 관세는 또 3개월 유예될 수도 있고요. 뭐 계속 연장될 수 있고. 왜냐면 이미 사실 4월부터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중국의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출입 지표를 통해 이미는 무효화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 쪽에서 관세 쪽을 더 연기는 괜찮은데 만약 후퇴하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실패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히토류는 어차피 중국이 지금 민간용은 수출 통제를 하고 미국 군용 쪽은 수출 금지를 하고. 네. 근데 히토류 요 카드의 장점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일부 수출 통제를 수출 금지로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수출 통제 뭐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 히토류 카드는 마치 그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종의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그때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일종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의제 5가지입니다. 지금 뭐 관세도 있지만 첨단 반도체, 그다음 히토류가 같이 한 쌍을 가지고 있고요. 펜타닐 문제가 있고, 대두, 그다음 대두,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요금. 그래서 진수. 저희 생각은 지금 중국 쪽에서 무역談判 대표의 말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중국은 이런 압박 수단으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더 큰 딜을 갖고 와서 서로 교환.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관세는 중국은 I don't care. 이미 관세는 중국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따가 수출입 지표를 말씀드리면 되는데. 근데 만약 미국 쪽에서 중국이 히토류 쪽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 원하면 미국 쪽에서도 첨단 반도체나 거기에 어느 정도 대등되는 그 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두 문제랑 펜타닐은 중국에 이어서 I don't care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또는 미국 국내의 그 의료나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제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관세든 펜타닐이든 또는 대두든 이미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슈라도 상대방에 대한 그 중요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아마 매번 G2 협상이나 어떤 이슈가 나온 후에 한국 언론에서는 물론 양측의 발언을 다 보도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예를 들어 BBC에 의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뭐 무슨에 의하면 그리고 미국 쪽의 재무장관이 뭐 하면 아직도 너무 미국 중심적인 보도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들여서 중국 쪽의 그 발언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사종전회가 막을 내렸고 바로 다음날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그 목요일에 나온 공보 요약문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사종전회에서 나온 15차 어게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요. 다음. 지난주 이거?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는 요 그림이죠. 요 15차 어게인은 1번부터 13번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1번, 2번. 그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어떤 신흥 전략 산업, 어떤 미래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한다. 그리고 요게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이고 중요도 순으로 2번은 과학기술 자립 자강, 여기에 반도체도 포함되고 신질 생산력 등등. 그래서 1번, 2번만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산업 위주로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마치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제조 2025처럼 이렇게 성과를 거둔 것처럼. 중국 제조 2025가 품질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1번부터 13번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1번, 2번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거 한두 개만 집어서 설명드리면 왜냐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3번 중국 국내 내수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 중국의 GDP 성장률 기여도를 따지면 네. 내수 소비가 44.5% 기여도가 네. 있었고 순수출의 기여도 30.3%, 고정자산 투자 기여도 25.2%. 그러면 GDP 올리려면 내수 소비 44.5% 가장 큰 기여도 그리고 순수출도 30.3% 중요하죠. 네. 고정자산 투자 25.2%. 그래서 여기 15차 5개년에 3번 내수 시장의 중요도가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근데 내수 확대는 여러분들도 중국 시황을 통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 그 몇 년에 비해서는 중국의 내수 시장 성장성이 떨어진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에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 한 5%대를 유지해야 어느 정도 정상 범위.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정부 차원에서 재정 예산이라든지 또는 민생 복지 차원에서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예산을 또 좀 강화해야 된다. 야,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는데 5%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점점 떨어진 네, 사실인데 네, 네. 그래도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 걸 좀 마지노선을 맞게 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구환신 재정 예산이 원화로 30조 원, 네. 30조 원. 근데 올해는 2배가 돼서 60조 원이 됐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요 15차 의견은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기입하지 않아요. 그냥 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근데 올해 60조 원이면 내년에도 요 내수 소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이구환신이라든지 이런 양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재정 예산은 계속될 것 같고 하지만 이걸로만으로는 또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전체적인 추세가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 근데 네, 그렇죠. 이번에 그 24일에 기자회견에서 내수 확대와 관련해서 그 추가적인 설명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여전히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더 자극해서 개발해서 서비스 소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수 소비를 자극한다. 그리고 이번에 뭐가 있냐면 중국이 그 연간 기준으로 고정자산 투자 전체 투자 금액이 연화로 한 50조元이에요. 그러면 원화로 11,100조 원에 달해요. 전체 고정자산 투자. 50조면? 네. 50조면 2천 곱하기 200. 200이니까 2천조. 2천조. 아니요. 50 곱하기 200. 200 2천조. 맞아요. 아니요. 50 곱하기 200인데 어떻게 2천조예요? 2천조. 2만조가? 만조 정도. 네. 50 곱하기 맞아요. 만이네. 일경이네. 죄송합니다. 예. 나 산수 진짜 못하는 티났네 또. 아니요. 네. 네, 저도 며칠 전에 일했어요. 네. 숫자가 갑자기 정지 상태가 와가지고 머릿속에 GPU가 약간 네. 근데 요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연간 전체 고정자산 투자 요 금액이 50조元인데 예전에 중국 지표를 말씀드릴 때 중국이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제조업이 한 30% 차지하고 인프라 투자가 20%대 부동산이 20% 나머지 10%가 뭐 서비스 이것저것. 그러면 내년부터는 몇 년 동안 그 20%에서 민생이나 소비나 복지나 이쪽에 투입하는 고정자산 투자를 또 확대하겠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부동산 지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부동산 판매 면적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판매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부동산 개발 투자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다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거의 그리고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마이너스 분위기죠. 폭이 확대돼서 부동산 시장은 이래요. 근데도 부동산 시장이 내수 시장이랑도 직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 과거에 중국 시황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에서 부동산 쪽이 아주 중요한 견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성장률 고양에 부동산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의 집값이 평균적으로 2020년 또는 21년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에 중국의 전체 GDP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 요 산업이 7%대를 차지했고 요
요 부동산 개발 투자에다가 뭐 시멘트, 건설, 금융, 그 가전 여러 가지 파생적인 관련 산업을 합치면 2020년 집값이 고점이 때 한 20% 초반대를 차지했어요. 엄청난 거다. 근데 이게 30년 전인 1990년에는 전체 GDP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 1.5%, 네. 부동산 개발 투자 플러스 관련 산업 합계가 8%. 그래서 요게 30년 후에 2020년에 부동산 개발 7%대, 부동산 개발 플러스 관련 산업 합계 22에서 23%. 근데 2024년 기준으로 전체 GDP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 비중이 이미 5.5%로 떨어졌고 네. 그 부동산 개발 투자 플러스 관련 합계 비중이 16에서 17%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미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이 했던 역할, 어떤 역사적인 사명은 이제 끝. 하지만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북경, 상해, 심천 이름 될 만한 대도시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출 완화라든지 구매 제한을 풀어주든지 네. 조금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왔어요. 아니 덕분에 보니까는 상하이나 이렇게 주요 일선 도시는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던데 그 이선이나 저 외곽 뭐 여기는 뭐 똑같다면서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네. 그 전 인민은행장이 어떤 금융 관련 포럼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중국 집값은 이제 더 이상 오르는 거 기대하지 말라. 딱 잘라. 네. 네. 조시아오천. 그리고 아까 부동산의 그 시대별로 전체 GDP에서 차지한 비중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중국 시황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전체 GDP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5%, 2011년 10% 돌파해서 2023년에 비중이 이미 15%를 돌파했고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18%에서 19%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의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지표를 보면서 그 둔화폭이 커지냐 줄어드냐 네. 그걸 봐야 되지만 이제는 중국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1번부터 13번 중에서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미래 산업 그리고 신흥 전략 산업 여러 가지 AI 플러스. 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앞서 제가 2024년 기준으로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에서 내수 소비가 가장 큰 44.5%, 순수출이 30.3%. 그러면 수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9월 월별로 보면 9월 중국의 전체 수출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어요. 9월 기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는데 지역별로 쪼개 보면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27%. 이미 중국의 수출에서 대미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플러스 15.6% 증가, 대아프리카 수출 56.4% 증가, 대EU 수출 14.2% 증가, 라틴 아메리카 수출 15.2% 증가.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 외의 지역은 플러스, 심지어 플러스 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즉 1대1로 관련 나라. 그래서 충분히 그 대미 수출의 마이너스를 커버 가능하다. 이건 9월 지표고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중국의 아세안향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고 라틴 아메리카향 3.9% 증가, 아프리카 19.5% 증가, 중앙아시아 16.7% 증가. 그래서 이런 추세는 이미 어느 정도 고착화됐다. 근데 총 수출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미 수출은 뭐 규모가 워낙 크니까 숫자가 작더라도 규모가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출은 늘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의 비중은 과거에 높았을 때는 20%대까지인데 작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의 비중이 14.9%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뿐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합산 지수로는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이미 9%로 떨어졌어요. 9%대. 그래서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은 중국은 막관세를 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쪽은 이렇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1번부터 13번까지 4종 전후에서 나온 15차 어게인인데 그냥 그 외에도 내용이 왜냐하면 15차 어게인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산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경제 산업 플러스 사회 국가 발전 전반.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하지만 우리가 고려할 거는 중국의 경제의 흐름이나 증시와 직간접적으로 직결되는 부분. 그래서 이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표를 보시면 5번 그 주황색으로 된 게 5번.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협력 공영 신국면 개척. 근데 요게 5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지를 보시면 네. 14차 어게인 계획 때 요 대외 개방 관련해서는 9번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요 대외 개방 1대1로나 대외 개방을 요런 수준을 강화하는 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게 9번에서 5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 중요도가 더 네, 높아졌다. 네. 근데 이거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뉴스인데 사실은 그리고 요거 대외 개방이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더 인정을 받으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거를 확 더 넓혀야 돼. 내가 보니까 미국이 저렇게 뭐 진짜 트럼프가 거의 막가파식으로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는 게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반대하는데요. 미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한 거는 미국이 70년대부터 탈공업화를 해서 이미 미국에는 미국이 필요한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시아를 비롯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한 그거를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미국이 수입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이에요. 뭐 당연하지. 네. 그거는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떤 미국적 지위를 차지하려면 미국적으로 물건을 사줘야 된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발전도상국의 많은 농산품이나 광물 위주로 사준데 만약 중국이 사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한국산 제품을 사줄 게 없잖아요. 아니죠. 자, 봐봐. 이 부분 제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대외 개방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문화 개방도 해야지. 거기 다 포함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 개방 지금 안 하잖아. 잘 아시잖아. 누구보다 그것도 잘 아시면서. 근데 그거는 앞뒤 순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슈도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물론 그렇죠. 우리도 네. 옛날에 뭐 일본 문화 개방 안 하고 일본 영화 수입 안 하다가 그 이제 2000년부터 한한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한한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근데 문화 대외 개방 관련해서는 이거를 또 하나 특집으로 잡아서 해야 돼요. 이거는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미국이 저렇게 그 트럼프가 우리 외국 사람 볼 때도 와 좀 심하다 이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시장을 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 입장으로 보면 야 니네들이 이제 지금 난리 난 거잖아. 이제 깨달은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제조업이 시장을 없다. 열면 미국산 AI 첨단 칩을 팔아야 되죠. 우리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중국에 팔아서 막대한 금전적인 거를 벌어들여서 무역 그 적자를 줄이려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 팔다가 이제 보니까는 얘네하고 안 되겠네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근데 다른 나라한테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중국이 그 미국의 근데 미국이 대중국 취한 액션이랑 대일본, 대한국 또는 대유럽 취한 액션을 같은 기준으로 논하는 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기준선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애당초부터 거짓 명제예요. 제가 미국이 저렇게 하고도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중국이 정말로 그러면 미국이 한국 대상으로 3,500억 원 또는 일본 대상으로 수천억 원 또는 뭐 캐나다 대상으로 그거 유럽 대상으로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 저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도 되는 이유가 시장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거덜난 거잖아. 그게 주인 노예 변증법이라니까 해결 시장을 열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첨단칩 안 팔고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아무런 산업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미국의 그동안 차지했던 부가가치 그 기득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는 다 개방하고 네. 하지만 중국처럼 AI나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나 저번에 그 일론 머스크도 작년 2월 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잖아요. 만약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 그냥 수입시켜서 관세 없이 그 장벽 없이 미국 시장에 중국 전기차를 풀면 그냥 다
다 죽는다.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외적인 그거를 너무 그거를 미화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한 거는 미국의 국익이나 미국의 그 산업에 있는 기득권에 이익이 되니까 그거를 하는 거지. 미국이 착해서 자비로워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을 얻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도 이익이 없으면 안 하죠. 근데 그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깬 거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만회하면서 수호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그 1번부터 5번까지 상무부 부부장 발언 1번이 바로 거기에 WTO라는 단어는 안 들어있지만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냥 미국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누려왔던 일방주의, 예외주의, 단일 패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하고 뭔가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열었기 때문이고 제가 드리는 말은 중국도 미국처럼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패권국이 되려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이 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G2 간의 힘겨루기가 아주 첨예하다 보니까 마치 착각하는 게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서 G2가 아닌 G1이 돼.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중국의 전략에 대한 대단한 착각이에요.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거나 추월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AI도 발전시키고 반도체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이미 다 글로벌 통제력을 이미 다 갖고 있었고 히토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건데 그 결과물이 미국의 패권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태평양은 충분히 광활해요. 지구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많은 나라가 여기서 뛰어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애버리거나 또는 타격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너무 많은 나라의 이익을 무시하고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누려왔던 일방주의,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패권주의예요. 아니 그 얘기는 중국에서는 하면 안 되지. 중국은 왜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WTO 체제에서 가장 미국의 혜택을 많이 보면서 성장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러면 미국은 왜 중국의 WTO 가입을 인정했나요? 미국 입장에서 그게 더 큰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죠. 착각하는 아니 이익이 돼서 당연히 넣고 그다음에 뭐 대러 관계도 있을 거고 등등등이 있을 텐데 국제 관계가 있으니까 넣었을 텐데 뭐 러시아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해서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너희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중국 성장이 근데 지금 WTO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거는 미국이잖아요. 지금 모든 관세 전쟁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부터 트럼프 2기까지 모든 거는 미국이 먼저 어긴 거예요. 중국은 그 국익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반격 조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중국이 패권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하는 거지. 근데 중국의 과거 5,000년 역사와 손자병법이나 중국의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분들은 중국은 그거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이 외침을 한 적이 없다? 지난 5,000년 동안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까지 역사를 대체로 5,000년이라고 하면 미국은 지금 미국이 1776년이죠. 그러면 240 몇 년이 됐는데 240 몇 년 중에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는 20년도 안 돼요. 근데 중국은 5,000년 동안 중국은 원하는 것이 평화 굴기, 전쟁을 통한 발전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서 공부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5,000년간 전쟁 없이 원하지 않으면서 지냈는지 여부 하나하나 밝혀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논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꾸 중국이 미국을 중국은 단일 미국을 추월하는 거 원하는 중국이 원하는 근본적인 거는 자국의 발전이에요. 하지만 그 발전의 결과물로 미국의 어떤 기존의 산업이 이익이 감소되거나 만약 왜냐면 미국이나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이 원하는 중국은 지금과 같이 첨단 산업 부가가치가 아주 가속도로 발전한 중국이 아니라 큰 중국이
중국이지만 가난한 중국을 원해. 저번에 그 EU 집행위원회든 일본의 어떤 정치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그동안 인식해온 중국이 그 인지 수준에 따라서 발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훨씬 가속도로 그동안 미국이 누려왔던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박탈감이나 상실감 그거를 현실은 이렇게 왔는데 심리적으로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규모가 큰 나라라서 한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한국을 위협이라고 느끼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게 규모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자기 시장을 뺏기잖아. 그럼 자기 시장을 뺏기면 위협을 안 느낄 수 없다고. 그러면 중국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어느 나라든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치 할 수밖에 없어요. 고부가치 하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넣고 그래 돈 내라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떤 나라가 한국이 저 나라 되게 위협적인 국가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라 사이즈가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번 왜 그런가에 대한 그 고민은 한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그냥 나는 그럴 의도가 없어. 근데 이렇게 기지개를 편 거야. 나는 주먹 쥐고 기지개를 폈는데 남들은 쟤네 우리 때리려는 모양이다. 등치가 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런 비현실적인 상상을 해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여러 산업을 그거는 시장을 뺏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지금의 미국에서 반중 정서가 그렇게 컸냐. 사실은 미국이 자초한 거예요. 미국의 자본시장이 자초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맞아요. 그쵸? 미국이 자초한 미국의 거예요. 자본시장이 자본의 국내 정치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켰잖아.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빵빵 터졌고 대신에 일반인들은 뭐냐면 나 회사 잘 다녀 철강에서 제일 다니고 어디 자동차에서 잘 다녔는데 중국하고 교육하고 나서 중국의 싼 물건이 디플레가 수출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부터. 그래서요? 그동안 WTO 2000년 이후로. 그러니까 나는 해보니까 내가 왜 직장을 잃었어 봤더니 쟤네가 디플레를 수출했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뒷단에는 자본의 영향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지.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양자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남들이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중국이 자국의 산업을 발전을 안 시켜요? 자 봐봐.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뺏긴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뺏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산업이 중국의 국산화에서 대체됐다. 그거는 한국의 그 산업이 경쟁력이 없었으니까 시장 원칙 따라 그거를 뭐 중국이 그거를 봐줘서 자비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오래도록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소득자가 많은 나라였잖아. 저소득자가 많아서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도 자기를 다 갈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인구적으로 굉장히 많은 구조가 그 일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많은 요인 중에 경쟁력 중에 하나이지 지금은 어느 외국계 기업은 중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저임금 그거로 평가하지 않아요. 혁신 기술이랑 혁신 수준이랑 공급망 밸류체인 인프라 이거를 3대 경쟁력을 하지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중국 현지 저임금 지금 중국에 진출한 미국 대기업, 유럽 대기업들이 중국 현지 CEO나 뭐 시장 총괄 인터뷰 매년마다 그거를 설문조사 인터뷰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왜 미국, 유럽 뭐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중국의 생산라인을 갖고 있고 가장 전형적인 게 테슬라랑 애플이죠. 네. 그 설문지의 1, 2, 3번은 옛날에는 뭐 저임금 뭐 1번, 2번 지금은 1번, 2번, 3번이 공급망 경쟁력, 인프라 경쟁력, 혁신 수준의 경쟁력이에요. 그 3번, 1, 2, 3번이 모두 가격 경쟁력을 끼고 있어요. 그게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다량의 그 저소득자로 인해서 디플레가 20년간 수출된 건 맞아. 근데 그 근원도 디플레가 수출된 것도 결국은 미국 자본이 만드는 세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남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디플레를 수출해서 얘네들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인식한다. 도기님이 말씀하시는 전 세계는 전 세계 200개국이에요? 아니면 미국 플러스 유럽 플러스 일본 플러스 한국이에요?
전 세계 200개국이에요. 그 중에 50몇 개국이에요. 아니 많은 국가들이죠. 많은 국가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OECD 국가들도 있지만 OECD 외에도 분명히 있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중국이 지난 20년,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어떤 첨단 산업 그리고 일본, 한국, 유럽의 많은 거부가 가치 산업을 중국의 경쟁력으로 이미 중국에 많이 통제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정치 여론이나 일본, 한국의 그거를 전 세계 200개국의 시각이라고 대표할 수 없어요. 자, 왜 그 많은 그 선진국들이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이유는 핵심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저기 붐업이 될 때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지금 발전도상 그 아까 그 15차 계획도 나왔습니다만 내수 부양권이 5위로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으면 그게 훨씬 더 3번. 더 위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5년 전에도 3번이고 이번에도 3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더 올라갔을 건데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건 모든 나라가 다 했어. 유럽에서부터 미국이 독립하고 발전할 때도 그 국가 지원이 있었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었고 막강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과 한국의 산업 발전을 카피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국가적 지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은 중국은 상당 수준 발전을 했는데 왜 아직도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는 다른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지금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도 어떻게 그 기업이 생존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국가 망했어야 되는데. 행위의 출발점은 국가 이익이에요. 그러면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루트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민간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럼 공정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국가하고 다른 싸워야 되는 나라는 거잖아. 민간 다른 기업 나라들은. 위주로 하긴 하지만 현실은 중국처럼 거국 체계의 그런 국가 지원 플러스 민간의 그런 활약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제도적인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A 산업, B 산업이 그러면 있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국가주의적으로 국가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이 시스템은 옳다라고 얘기하면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경쟁력이 봤을 때 저 나라는 저 회사는 지금 5년째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저렇게 싸게 물건을 팔 수가 있어? 말이 돼? 적자가 뭐 50%씩 나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아? 그러면 공정 경쟁이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저거 뭐예요? 덤핑 같은 게 왜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덤핑이 나는 건데 그건 덤핑이에요. 덤핑으로 싸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런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그거를 WTO에 기소해야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런 불만이 있으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 산업이 뭐 빼앗겼다. 그러면 그거를 WTO나 유엔에 가서 기소해서 WTO에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 열어 가지고 다 오케이 받아줄 건가?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중국이. 그건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이 지금까지 조금 뭐 약화된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또 AI든 뭐 핵융합 여러 가지 우주 산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이런 산업을 미래 산업 신흥 전략 사업으로 키우려면 기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국가 뭐 과학원에 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정부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나라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나라마다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럼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어떤 이상 그 국제적인 기업들이 경쟁하는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내가 어떤 기업하고 경쟁을 하면 경쟁할 수 있는데 기업 플러스 국가하고 이 기업하고 경쟁을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1시간 됐어. 근데 네. 여기서 정리하고 한국도 많은 산업이 박탈 당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 중국이 아직도 몇십 년 전에 그 가난한 중국이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제도적인 특징이 있고 예를 들어 한국도 옛날에 정부 지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중국의 전기차든 배터리 뭐 과거에 이미 글로벌 지배력 있는 그 산업이 이거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 이거 하나로 귀결시키기에는 너무 미비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거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지원이 강했죠. 그거는 맞다고 그러면 봐야지. 이미 현실이랑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걸 아무리 독일인
곱하기 5천만 명이 똑같은 이런 말을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호혜적인 자세를 가지고 호혜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니들이 잘못이야. 아무 잘못 없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대로 방향으로 갔고 우리는 오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지원이 어디까지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정당한 뭐 어느 정도 선이 정당한지는 미국이 정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핵융합이나 이런 거 어차피 해도 돈 하나도 안 낳는 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원해도 난 된다고 봐. 지금 이미 중국의 4개 핵융합 산업단지에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핵융합이나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나라도 돈을 못 버니까 그건 당연히 국가가 돈을 넣어야죠. 민간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못하지. 근데 이미 그 국제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버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국가가 지원을 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딱 하나 예를 들면 전기차든 배터리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원래는 10년만 했는데 코로나 닥쳐서 12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조금은 없어졌죠. 이미 없고 그리고 12년 동안 그 7, 8년 지난 후에 중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는 이미 보조금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조금 없어졌어요. 없어요. 네네, 이미 있어요. 없어요. 네네. 자 어쨌든 오늘 논의는 그냥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저희가 이렇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주먹 쥐고 서로 싸우거나 이런 사이는 아닙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으로 중국의 정책적인 우위는 있지만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 개발하고 기술 혁신하고 인프라도 사람이 제정해서 까는 거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기업마다 전략이나 기술 혁신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거를 긴 안목으로 하는 것도 사람이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너무 중국이 정책적으로만 밀어붙인다. 그러면 중국의 그 수많은 그 정책 제정자들 또는 그 산업의 종사자들 그 사람들의 그 창의력과 그런 혁신력을 너무 저평가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걸 저평가하진 않아요. 네, 그걸 저평가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 국가가 드라이브 걸었다는 건 인정을 해야지. 어느 나라 다 그랬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국가가 사실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면 미국의 중국화를 얘기해요. 그거는 미국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격해야 돼요. 아니 보세요. 그러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빼앗으면 그 나라가 중국이 그 나라의 시장을 빼앗은 만큼 이익을 침해한 거야. 어떻게 보면. 빼앗다는 표현보다는 중국이 경쟁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그 해외 시장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안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야? 그러면 중국은 이미 화웨이를 비롯해서 국산화를 이미 어느 정도 했잖아요. 왜 풀어달라 그래? 풀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 협상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히토리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강도. 그러면 중국은 이미 중국 국내 AI 칩은 이미 화웨이를 비롯해서 국산 제품이 이미 50% 차지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첨단 칩을 풀어달라는 그냥 단순히 그 반도체 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런 단일 패권 일방주의를 타파하는 거예요. 그걸 단일 패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패권국이 됐다는 표현인 거야. 내가 보기엔. 왜냐하면 지난 WTO 체제 20년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가장 누구의 수혜를 많이 받았냐? 미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미국의 기술을 가장 많이 흡수한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에 와서 미국의 패권국이 우리는 똑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이 그런 WTO 체제를 넣어가지고 금융을 열어라. 그럼 미국은 왜 그동안 중국이랑 뭐 경제적으로 유인하다가 미국은 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지금까지 7, 8년 동안 왜 대중국 제재를 해요? 금융을 안 여니까 그렇지. 금융을 열었어야지. 국가 행위의 출발점은 국가 이익인데 중국은 중국의 리듬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만 할 테니까 우리가 하는 건 옳은 거고 남들은 다 틀려 이런 태도는 안 된다고. 중국이 대국이 되려면 그래 우린 이렇게 하는데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상황에 맞는 길을 걷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식대로 하고 중국은 국익이 침해됐으니까 거기에 반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한 거냐는 거야. 세계 평화라는 건 일정 수준의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별로. 양보 없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냐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지난 200 몇 년 동안 200년 넘게 계속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해왔는데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한 건가요? 미국이 소위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장악한 지난 200년 기간 동안의 인류 역사의 전쟁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전쟁을 안 한 횟수는 딱 16년이에요. 아니 미국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글로벌리하게 전쟁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자기네가 경찰이라고 표현하잖아. 자기네가 경찰 역할을 했다고. 네? 미국이 국제적 경찰 역할을 했잖아요. 지난 몇십 년간. 근데 그 경찰 역할이 긍정적인 면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 세계 수백 개의 군사 기지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국내 정치까지 간섭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그렇게 수많은 군사 기지를 통해 이 부분은 정말 토론이 많이 필요한 거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러면 부분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무역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항하고 반격해요? 중국만 반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반격할 만한 확실한 실력이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도 반격하고 싶지만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반격 못 하는 거죠. 지금 뭐 브릭스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큰 나라들은. 그래서 브릭스는. 점점 200개국 중에서 아니 그 말이 맞다면 다른 나라 국가들 다 중국에 오케이 해줘야지. 그것도 아니잖아. 오케이? 무슨 오케이요? 중국에 호응을 해줘야지. 중국에 호응하는 나라 브릭스 외에 호응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아니잖아. 브릭스 외에도 지금 200개국 중에서 150개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인데 중국에 다 오케이 하냐고. 뭐 미국이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너무 오라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굳이 그거를 대립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모든 나라는 미국과도 비즈니스하고 중국과도 비즈니스하는 게 정상인데 미국과 하면 중국과 안 하고 중국과 하면 미국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정치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가 서로 섞여서 굉장히 학술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니까 이건 우리 약간 저희가 주장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 유럽, 일본, 동남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군사 기지가 있는 이상은 그 나라의 정치는 100% 평등한 1대1로 상대할 수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진정한 의미상의 100% 독립 주권 국가는 서너 개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슬프지만. 그것도 논의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내용입니다. 애당초부터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상대할 때는 평등한 위치에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갑과 을의 위치에서 상대하는 거라서 이게 현실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중국도 아무리 갑을이라고 해도 인정을 받아야지. 지금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시각으로 중국을 평가할 필요 없어요. 이 세계에는 200개국이 있어요. 이 세계의 그거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 50몇 개만 세계의 주류가 아니에요. 전 세계 150개국은 개발도상국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은 넘는 초유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 이렇다고 뒤에 가서 절대 싸우는 사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학술적 내용의 근거와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주장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약간 무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토론을 함께 봐주신 조금 더 학술적이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다 학술적인 분들과 함께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자 겸 반식민주의자예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